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사의 항쟁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의 역사 전개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한강유역은 예전부터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농토가 펼쳐 있죠. 서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그리고 동쪽과 북쪽은 높은 산과 커다란 강이 가르놓여 있는 천혜의 요새지였습니다. 일찍부터 육로와 수로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대륙의 선진 문물이 전파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삼국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한강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흥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잃어버린 나라는 쇠퇴했습니다. 바로 한강유역이 가진 인문지리적 환경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강유역의 주인을 찾아서 삼국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한강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백제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주몽의 아들 온조가 한강유역에 정착해서 백제를 건국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백제의 건국 주체 세력들이 부여나 고구려의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건국신화는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백제 왕실의 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여씨입니다. 또는 여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석촌동에 가면은 백제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는 고분의 양식은 만주벌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구려 무덤과 양식이 똑같은 돌무지 무덤입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바로 백제를 건국한 주체 세력들이 부여나 고구려의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제의 건국신화를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자, 건국신화에 따르면은 주몽의 첫째 아들은 유리왕으로 나옵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오기 이전에 예씨 부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유리였죠. 그리고 부여에서 도망와서 졸본 지역에서 소선호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비류와 온조였습니다. 유리왕이 아버지를 찾아서 고구려에 오자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서 무리를 데리고 한강유역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 형인 비류는 미초올에 가서 세력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미초올은 지금의 인천입니다. 반면에 온조는 한강유역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초올 지역은 바닷가에 가깝기 때문에 땅이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미초올 세력이 온조 세력에 합해졌다라고 건국신화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건국신화를 통해서 초기에 백제는 비류가 중심이 된 세력이 연맹체의 주도권을, 즉 국가의 주도권을 장악하다가 후에 온조 세력이 힘을 키워서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온조가 백제를 건국한 것은 기원전 18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기원 전후에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건국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백제국이 바로 원조가 건국한 백제국과 같은 나라로 보여집니다. 이후 백제는 마한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목지국과 저항하면서, 그리고 중국의 군현 세력인 낙랑군과 대방군에 저항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백제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졌던 시기는 3세기 중후반 고이왕 때였습니다. 고이왕은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을 해서 영토를 충청도 지역까지 넓힙니다. 그리고 한 군현 세력인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해서 영토를 또 넓혔습니다. 고이왕은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관등 체계와 법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세기 중후반 고이왕대에 이르러 백제가 강력한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세기대의 백제의 활발한 대팽창은 바로 고이왕대의 이러한 체제 정비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자,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공격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중국 군현인 대방군을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백제는 국경을 맞닿게 되죠. 이때 미천왕 다음에 즉위한 고구원왕은 요동 진출을 꾀하다가 선비족 전현 세력에 막혀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꾸어서 남쪽으로 백제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고구원왕이 백제를 침략하려고 할 때 백제를 다스린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해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364년에 가야와 통교를 합니다. 그리고 367년에는 가야를 매개로 해서 외와 처음으로 통교하죠. 그리고 368년에는 신라와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동진과 372년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기 전에 근초고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369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하였지만 백제가 고구려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371년에 근초고왕은 자기의 아들 근구수에게 3만의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원왕이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평양성을 차지한 이후에 백제는 황해도 지방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진출해서 전남 지역에 위치했던 마한의 잔여 세력을 완전히 백제에게 복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로 진출해서 외와 가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를 건너서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해서 대팽창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백제의 최전성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화살을 맞고 고구원왕이 전사하자 고구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구원왕에 이어서 왕위를 즉위한 임금, 바로 소수리망이었습니다. 소수리망은 대팽창을 자제하고 그리고 내부의 지배체제의 정비에 힘을 썼습니다. 372년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대학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373년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헌법에 해당하는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 체제를 완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375년부터 다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391년 광개토왕이 즉위하기 이전까지 예성강을 경계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합니다. 소수리망에 이어서 고국양왕이 즉위합니다. 고국양왕은 소수리망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91년 고국양왕이 죽자 18살의 나이로 담덕이 왕위에 즉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광개토왕이 바로 담덕이었습니다. 광개토왕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즉위하자마자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마침내 396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을 해서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때 고구려는 한강 이북의 58성 700여 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뒤에 고구려는 요동으로 진출을 꾀합니다. 370년에 고구려의 요동 진출을 막았던 전현이 전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384년에 다시 전진의 왕족이었던 모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연나라를 다시 세우는데요. 이것을 앞의 연과 구분해서 후연이라고 부릅니다. 후연이 397년 이후에 왕위 계승 분쟁으로 혼란에 빠지자 광개토왕은 군사를 보내서 요동으로 진출해서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399년에 외가 고구려의 복속국이었던 신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자 신라의 내무랑이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구려 광개토왕은 5만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 변방을 쳐들어온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숙신과 동부여를 정복해서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진출합니다. 광개토왕은 활발한 대외정복 활동을 벌여서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것이죠. 광개토왕은 412년에 돌아가십니다. 올해가 바로 광개토왕이 돌아가신 지 1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즉위합니다. 장수왕이 즉위했을 때의 국제정세는 나름대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조와 북조가 대립했고요. 그리고 저 서쪽 티베트권에서는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유연이라는 나라가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강국 고구려가 있었죠. 이때 동아시아는 이 5개의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 국제 정세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5 나라들은 전쟁보다는 활발한 외교전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 정사에서 장수왕은 한때나마 대륙 진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중국에서 북위가 활발하게 팽창을 하게 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북위의 침략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방어에 유리한 곳인 평양으로 427년에 수도를 옮깁니다. 흔히 우리가 평양천도라고 하죠. 장수왕은 평양천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침략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흔히 남진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에 대해서 백제와 신라는 443년에 동맹을 맺어서 대항을 합니다.
흔히 나제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은 3만의 군대를 보내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을 합니다. 한성은 현재 서울의 풍납토성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 고구려는 남진을 계속해서 오늘날의 태안반도와 천안 근처까지 진출하고요. 그리고 신라 방면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경상북도까지 진출하고 동해하늘은 포항 근처까지 나아갑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3분의 2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494년 이때는 장수왕이 돌아가시고 문자왕이 재위하고 있을 텐데요. 부여를 완전히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광개토왕 또는 장수왕이라는 왕호를 왜 붙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개토왕에서 광자는 넓을 광자, 개자는 열개자, 토자는 영토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이 강활한 영토를 개척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호를 광개토왕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장수왕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실제 장수를 하였기 때문에 손자인 문자명왕이 할아버지의 왕호를 장수왕이라고 지었던 거죠. 장수왕의 아들의 이름이 조다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장수하여서 아들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문자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바로 문자명왕 때가 고구려의 최대의 전성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백제가 잠시나마 한강으로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왕 때였죠. 자,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 전에 계로왕은 문주, 삼국사기에는 아들로 나오지만은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문주에게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문주가 신라에 가서 1만의 군사를 얻어서 한성으로 가는 도중에 한성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라의 군사는 다시 경주로 돌아가고 문주는 폐하가 된 한성에 와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웅진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왕성은 공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주왕은 갑작스럽게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들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77년에 병간자평 해구가 문주왕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인 삼근을 왕위에 앉히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욕심을 더 부려서 479년에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반란을 꾀했습니다. 해구의 반란은 진치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이때 삼근도 아마도 같이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동성왕이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동성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도 백가라고 하는 귀족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문영왕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왕일 것입니다. 문영왕릉이 바로 그가 묻힌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문영왕은 다른 이름의 섬왕, 즉 섬도자를 써서 도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문영왕릉에서는 사마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마는 일본 말의 섬을 의미하는 시마를 한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문영왕을 섬왕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계로왕이 동생인 군군, 다른 이름이 곤지였습니다. 군군에게 아마도 고구려가 침략하려고 하는 낌새를 채고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군군을 일본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군을 불러서 네가 좀 일본에 가라 라고 부탁을 하니까 군군이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라고 계로왕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계로왕의 부인, 형수죠. 형수를 평소에 사모해서 형수를 만약에 나에게 아내로 준다면은 내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로왕은 자기의 부인을 동생에게 아내로 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지금 너의 형수, 즉 내 부인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본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백제로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군이 자기의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 쭈꾸시 강라도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문영왕입니다. 섬에서 한동안 자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문영왕을 섬도자를 써서 도왕 또는 사마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문영왕은 동성왕이 죽을 때 동성왕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영왕이 백가를 배후에서 조정을 해서 동성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음모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문영왕은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농업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양서 백제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백제가 예전에 고구려에게 패배했는데 문영왕대에 와서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고 나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영왕이 즉위한 이후에 약해진 국력을 다시 크게 회복시켜서 강국으로 변신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영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 바로 성왕이었습니다. 성왕은 백제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깁니다. 바로 그 해가 538년이었습니다. 사비는 오늘날의 충청남도 부여를 가리키죠. 사비는 벌판이 넓고 그리고 수로교통이 아주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긴 이후에 성왕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백제의 정치제도를 체계적으로 완비합니다. 16간등 제도, 입작평 제도, 그리고 22부제, 그리고 지방을 5방으로 나누고 그 방 밑에 군과 촌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배체제를 정비해서 대외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마침 이때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 성왕에게 함께 고구려를 치자고 제의를 해옵니다. 백제 성왕이 신라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해서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553년에 신라가 백제를 배반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급습해서 백제를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백제 성왕이 신라의 배신에 분노를 느껴서 대가야와 외를 끌어들여서 554년에 관산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백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백제의 중흥은 실패로 돌아가고 잠시나마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것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한강유역의 마지막 주인은 바로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조선 유민들이 경주에 정착해서 육촌을 이루고 그들이 연합해서 아마 사로국을 건국했다고 나옵니다. 사로국은 바로 신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육촌은 흔히 육부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는 6개의 부가 연합해서 나라를 이룬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라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바로 4세기 후반 내무랑 때였습니다. 내무랑 때에 처음으로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합니다. 마립간은 대군장 또는 대수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신라는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랑 때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내무랑 때의 신라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들이 경주 지역에 있는 커다란 고분들입니다. 그 고분의 양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돌무지 덧널 무덤을 파면은 금관을 비롯한 화려한 금은 장식품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반증해주는, 즉 증명해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세기 초반에 지증왕과 버풍왕이 이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503년 지증왕 때에 처음으로 마립간 대신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전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국호를 신라로 획정을 합니다. 그리고 순장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우경을 널리 보급해서 농업 생산을 장려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버풍왕 때인 520년에 율령을 반포합니다. 국가 통치의 기본 헌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리고 같은 해에 관리 제도를 정비하면서 관리들이 입는 공복, 즉 옷 색깔을 정비하죠. 그리고 530년대에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완비합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체제 완비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 왕대인 진흥왕대에 신라는 적극적인 대팽창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진흥왕대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고구려가 크게 혼란에 빠졌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94년에 부여를 병합하면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고구려는 그 뒤에 점차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531년에 안장왕이 문자왕의 아들이었습니다. 531년에 안자왕이 피살됩니다. 왜 피살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동생인 안원왕이 즉위하는데요. 안원왕이 544년 겨울에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안원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이 서로 자기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다투게 됩니다. 둘째 부인의 친정 세력을 추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의 친정 세력을 세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추군과 세군이 544년 12월 달 평양에서 3일 동안 시가전을 전개해서 결국 추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545년 1월 달에 안원왕이 돌아가시자 둘째 부인의 아들 양원왕이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도 귀족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이 바로 대대로였습니다. 대대로의 임기는 3년이었는데요.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자기가 계속 대대로가 되고자 한다면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과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대대로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때 왕은 궁성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긴 사람을 대대로로 임명을 했습니다. 양원왕이 즉위한 이후에 대대로 선출을 둘러싸고 귀족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51년에 승려 해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면서 그는 고구려는 정치적 혼란으로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량이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진흥왕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국력이 약해진 것을 안 진흥왕은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를 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백제성왕에게 힘을 합치자고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백성왕이 응해서 결국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를 그리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552년에 북방의 유목민족을 통일하고 있던 유연을 돌궐이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위로부터는 돌궐의 침략을, 아래로부터는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내분으로 큰 혼란에 빠졌겠죠.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고구려는 멸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귀족들의 내분을 수습해서 귀족 연립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양보할 테니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내신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지만은 신라가 원했던 지역은 바로 한강 하류 지역이었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해서 중국과 연결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제의를 진흥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53년에 고구려의 측면 지원을 받아서 신라가 한강 하류를 급습해서 차지하죠. 백제는 할 수 없이 한강 유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의 배신에 분노를 느낀 성왕이 바로 대가야 외를 끌어들여서 신라의 관선성을 공격했지만은 관선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음으로써 결국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관선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신라는 확고하게 한강 유역을 차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순시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산에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신라는 562년에 대가야를 정복해서 가야 지역을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편입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을 전후해서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해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라고 하는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진흥왕의 활발한 대외 정책을 통해서 신라는 이전보다 3배나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라는 진흥왕대의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풍부한 물자와 백성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이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신라가 비약적으로 팽창하자 위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협공하는 형세가 7세기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돌궐이 연합하게 되는데요. 이들 세력을 남북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신라는 중국과 연결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견제하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동서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세기 중반에 이르면은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치열하게 항쟁을 전개해서 결과적으로 동서 세력인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유신과 김춘추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 통일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